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의 시간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저와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함께 이 정의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정의의 시간을 진행해 주시는 분은 여러 차례 해외 봉사 그리고 소신 있는 방송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오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이 언제 올까 기대를 하면서도 늘 정의가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은 언제나 정석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참 바르고 진정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죠. 오신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참 요즘에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화두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첫 질문은 모시는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의원님께서 가장 정의로웠다라는 순간, 행동이든 선택이든 있으셨다면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과정마다 작게 또 아니면 크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통해서 국회가 이제 입법부의 구성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률을 재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법률이 직접 삶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법률을 개정했을 때 참 보람된 느낌을 가졌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7년도 9월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게 이제 민법 개정안입니다. 혹시 이제 윤미숙 씨 300일의 저주라고 과거에 저희가 이제 표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 민법이 58년도에 제정될 때 이혼 후에 여성이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게끔 하는, 그래서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이 된 후에 소송을 통해서 찾아와야 되는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조항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헌재에서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고요. 그 법률이 이제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17년도 초에 한 통의 이제 메일이 저한테 왔거든요. 해당하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등록하지 못하고 7살, 8살 학교 갈 때까지도 등록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민원의 날이라고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날 민원의 날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메일을 보내셔서 자기도 그 민원의 날에 참가할 수 있냐, 올 수 있냐, 지역구 주민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셔라.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오셨어요. 부부가. 예, 다시 재혼하신 남자분과. 근데 그 세 팀이 오셨어요. 예,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됐고 지금 법무부에서 법사위에 올려놓은 그 법안이 여전히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좀 개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법무부하고 법원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분들이 좀 원하는 쪽으로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은요 간단해요. 소송을 하던 것을 잘 아시겠지만 비송으로 이제 허가 청구를 하는 건데 내 아이다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전 남편에게 모든 지금의 아이의 상황들, 남편의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통보하고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판사가 DNA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판결하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임의 조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거죠. 원래 올라온 것은 반드시 통보하게끔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그때 참 보람됐어요. 예. 굉장히 이제 정의에 대한 신념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또 저와 묘하게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선배님, 선배님이세요. 따지면 왜냐면 정치인이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치와 무관한데 네.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예종, 일기, 연극과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배우 활동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원래 배우의 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예, 제가 사실은 원래 공대를 다녔어요. 예, 원래 토목공학을 전공하다가 그 대학에서 연극을 만나게 되고 연극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 활동하면서 그 연극반의 회장도 하고 내 인생은 이 연극 배우로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요. 제가 집안 몰래 휴학을 하고 극단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연우무대라고 꽤 유명한 극단인데 그 연우무대가 마침 신문에 오디션 공고를 내서 그 오디션을 보면서 제가 연우무대에 들어가는데 당시에 제가 막내로 21살 때 들어갔고요. 그 바로 위에 형이 송강호 씨, 예, 같이 연우무대에서 막내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고 송강호 씨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예, 부산에서 거의 정말 거지로 없다시피 올라와서 지금 제 관악구에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제 방에서 제가 한 3개월 같이 걷어먹였던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94년도에 한예종 연극원 연기과 1기를 다시 뽑을 때 네. 제가 다시 어플라이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송강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이렇게 상당히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뭐 바로 얼마 전에 아카데미에서 그 화려한 정말 뭐 작품상을 포함해서 많은 상을 받았던 기생충으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뭐 송강호는 그냥 국민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분과 연우 무대에서 함께 연극을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왜 정치의 길로 들어서셨던 겁니까? 사실 이제 대학 연극반 활동하면서 이 연극을 통해서 사회를 알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농활 가면 문선대로 농민 계몽 운동 하듯이 연극을 했고요. 사회 참여적인 연극들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막연하지만 내가 하는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들의 삶이. 이런 생각으로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5살에 2006년도에 처음 정치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관악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거든요. 이제 그 지역에서 네가 한번 서울 시의원으로서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오히려 현실을 통해서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삶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게 한 15년 됐네요. 벌써. 예. 그러면 이 15년간의 정치 생활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과연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송강호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세계적 배우를 잃게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연기를 못해서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정치도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가 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굉장히 보람되고 벅차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순간에는 이 공적 권력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보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서 내 뜻과 상관없이 매도되거나 아니면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뭐 이런 어떤 또 사생활이 또 너무 이렇게 없는 그런 상황들 일 때는 힘들 때도 있죠. 물론 뭐 후회하지는 않지만 또 연극을 했던 그 순간도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중 앞에 서야 되고 또 소통해야 되고 또 연설도 해야 되고 뭐 카메라 앞에 나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인과
또 이렇게 연기자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20살로 만약에 돌아간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연기를 네. 계속 지원을 해서 하셨을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연극원 연기과 동기들이요 이미 유명해서 학교에 온 장동건 배우도 있지만 장동건. 제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랑 다 무명이었을 때 저는 이제 정치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다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선균, 뭐 오만석, 문정희, 진경 그리고 요번에 송강호 씨 부인으로 나온 기생충에서 장혜진 이런 친구들이 제 동기들이에요. 예, 그때는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 친구들은 저는 25살에 다시 학교를 들어갔고 그러니까 동생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배우들이 돼서 조금은 나도 계속 했으면 좀 유명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할 수밖에 다시 없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못내 아쉬웠던 그 연기를 조금 더 해보고 다시 정치를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정치를. 근데 너무 일찍 정치에 들어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즐겁고 기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어쩌면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함께 겪었던 대한민국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었잖아요. 네, 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네. 이루어지던 그 순간 새누리당 의원이셨고 그 순간에 상당한 갈등과 고민을 겪으셨고 결국 그 와중에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심경을 조금 네.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탈당을 하고 탄핵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그때가 뭐 정치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 제가 전체 당의 중앙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본부를 이끌고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청년 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정권을 창출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의 순간 특히 이제 10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사실 당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장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도 젊은 축에 들었거든요. 젊은 의원들을 일부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KBS 별관 쪽에 그 당시 국회에서 모임을 하면 굉장히 집중되는 시기라 별도의 공간을 빌려서 저녁에 한 9시쯤 저희가 별도 회동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진정모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많이 나갔었는데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 및 정상화를 위한 모임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음날 바로 성명서를 내요. 한 30명이. 그러면서 당내에서의 어떤 이 움직임들이 촉발되는 그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 구성원들의 뜻이 모이는 어떤 비상시국회의 그러면서 탈당까지 이어지게 됐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또 지역의 당원들을 오히려 제가 설득해 나가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탄핵에 참여하게 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쎄요, 뭐 저희가 바깥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상 규명하고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 가장 컸고 어떤 생각으로 탈당과 창당을 하시게 되셨죠? 당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여전히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거에 대한 반성 없이 쭉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고 당의 지도부가 또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보수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보수의 방향이 지금에 있는 그 당시 새누리당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를 찾아 나간 것이죠. 그래서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큰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상당히 그 힘든 과정에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뭐 반대로 또 보수가 분열된다 이런 이제 우려도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보수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합리적, 또 혁신, 깨끗한 또는 부드럽고 따뜻한 보수 뭐 이러한 기치를 내거셨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하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부 분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은 지방선거의 승리가 어렵다라는 지역에서 목소리, 제가 알기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시 복당을 하게 되는 동인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현실은 굉장히 냉정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대 정당, 양당제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토양에서 이게 바깥에서 신생 정당이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바른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가 기존의 새누리당 있죠. 그 당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소멸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가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통합이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서 그 노력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보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래서 오히려 더 치열하게 내부에서 투쟁하고 노선 투쟁을 통해서 보수가 더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따뜻한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깥에서 저는 늘 보수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혹자는 여전히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이 아쉬움을 갖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주류의 지금 국민의힘 전체 주류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다들 동화돼서 국민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도 아직 혁신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건 아마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보도 지금이야 이렇게 커다란 강한 여당이지만 또 언젠가는 내부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되겠다, 새로운 진보를 형성하자, 이런 움직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조금 과거 경험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른정당 시도의 그 실패, 그 안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분열이라는 부분, 밖으로 보이기에는 소위 김무성계 의원들과 유승민계 의원들 간에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라는 소리도 있고요.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 또 이렇게 새로운 혁신 범보수 중도로의 그 진화 과정에서 또 안철수계와의 또 어떤 연합이 결국은 또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또 손학규 대표의 상황, 이 부분들을 한번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왜 분열로 나가고 통합을 못했으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이걸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바꿔내려고 했던 그 구성원들의 문제죠. 저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어떤 정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지지와 응원이 이제 기반돼야 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서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거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분열할 수밖에 없고, 또 양지를 찾아가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계속 모여서 합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돼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다시 이제 지난 총선 전에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이제 합쳐졌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소위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도
어쨌든 현 정부의 상대되는 어떤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대통령 중심제의 소선거구제 이런 선거제도 안에서 야당이 어떻게 그러면 힘을 모아서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서요. 다시금 또 통합과 또 뭐 분열의 과정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전히 선거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경험에서 비춰보셨을 때 혹시라도 또다시 그러한 개혁과 혁신을 위한 통합의 과정이 생긴다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뭔가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힘이나 새로운 방법이 혹시라도 가능할까요? 저는 내부에서의 어떤 혁신, 그 개혁 의지들이 그 안에서의 헤게모니를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바른정당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이제 창당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바깥에서 못하고 다시 통합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그 DNA를 그럼 완전히 버리고 거기에 그냥 기류에 편승해서 합류해서 조용히 할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치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러면은 여전히 그 안에서 개혁의 목소리들을 내고 오히려 그 목소리를 추종하고 따르는 또 함께하는 동지들을 많이 키워내서 그 당의 전체 모습들을 국민들께 다시금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상대적인 뭐 지지율의 반등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종인과 우리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동화돼서 하나로 보고 있지 않다고 봐요, 국민들이. 김종인은 별도의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 떠나면 여전히 고스란히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남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메신저가 나타나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고 오히려 더 중도 확장적으로 가서 건강한 보수정당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야당의 불모지, 관악에서 27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재선도 하시고 그리고 최초로 70년대생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맹활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더 큰 정치적 포부가 있으신지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초중고등학교 그 관악에서 나와서 당연히 거기서 정치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정치를 좀 아는 상황에서 보면 다시 거기서 하려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관악이라는 지역이 보수정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27년 만에 1년짜리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국회에 들어온 거거든요. 저로서는 2번이나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6번 관악에서 선거 치렀거든요. 근데 3번 당선되고 3번 떨어졌습니다. 요번까지. 근데 요번 선거가 정당 지지율이 관악구 전체 평균 25%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41.7%를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인 역량들을 극대화해서 많이 제가 할 역할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당이 국민들 전체의 지지를 다시금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영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을 모색하다가 제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의 2배 가까운 그런 개인 지지를 얻으신 그 역량의 뒤에는 물론 아주 열정적인 의정 활동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요새 표현으로 신박하다 그러죠. 아주 그 새롭고 참신하면서 많은 분들께 어떤 동의와 지지를 얻는 그 홍보도 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스쿠터를 손수 개조하셔서 그걸 타고서 이제 유세를 하시기도 하시고 CF를 패러디한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하시고요. 관악구엔 오 신안 기호이번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얻으십니까? 뭐 주변에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요. 사실 그런 것을 누군가 제안했을 때 제 스스로 이제 아무래도 연기를 했었던 사람이라
그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덜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 더 대중 친화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보기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라 늘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왔거든요. 뒹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했던 것 같고요. 그 스쿠터는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골라가지고 예, 그거를 또 급하게 하느라고 막 인천에서 선적해 오는 거를 가서 픽업해가지고 다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타고 다녀 보니까요. 저희 관악이 산악지대거든요. 막 여기 뭐 달동네를 막 그렇잖아요. 예, 예. 안 올라가요. 힘이 딸려서. 그래가지고 평지에서만 타고 다니는 또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이게 다 시행착오가 있는데 다음에는 좀 출력이 좀 센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아, 참고에 있습니까? 예. 또 한 번의 이제 그 오신환 의원의 정치 경력 예. 중에 정말 격변이 있었던 것이 패스트트랙 사태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보면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꾸려지고요. 거대 양당 사이에서 그 당시는 이제 중도 정당으로의 대표로서 사개특위의 검경 소위위원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제가 오신환 의원을 다시 보기도 했고 많은 공감과 또 존경을 하기도 하게 된 것이 어떤 사심도 없이 검찰개혁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도 그렇게 조정을 해오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표결 과정에 들어가는 그 패스트트랙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본인이 위원장이었던 네. 그 검경 소위를 거쳐서 사개특위에서 통과된 검경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또 서게 되시는 아이러니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너무나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 개혁의 큰 아젠다 중에 이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두 가지였는데요. 저는 여전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찬성을 던졌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찬성을 던졌고요. 다만 공수처는 그것도 제가 뭐 한간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만 아는데 저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찬성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통과된 공수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의 검찰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한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들을 좀 남겨줬던 그런 과오는 결국에는 정치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의 처장, 차장, 수사관들, 검사들을 대통령이 모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과거 검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인사권에 구속돼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정치 권력을 띄어낸 독립된 수사청이라면 저는 뭐 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의 개입을 열어놓은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공수처는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너무나 전문가시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금 입법 예고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과거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으로서의 어떤 종속적인 그런 관계였다면 그것을 협력 관계로 다시금 바로 잡고 또 수사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 권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근본적인 어떤 전환을 갖고 오는 개정안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미흡하다라는 그때도 제가 오히려 한정된 검찰의 수사 권한들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검찰들이 지금과 동일하게 그 권력들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완전히 저는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진 못했죠. 법사위 활동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네.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 당시만 하더라도 야당은 그 의원님도 사실은 나중에 뭐 거짓말 논란 녹취 불거지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총장 후보자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시고 반대를 해오셨고요. 지금은 거꾸로
야당은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여당은 막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시고 혹시 의원님도 과연 개인적 입장이 청문회 전과 지금이 바뀌신 건지?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예.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뭐 같이 이제 청문회를 했지만, 네. 당시는 뭐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오히려 뭐 검찰개혁의 영웅으로 떠받들면서 결과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죠. 그 당시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간사로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네. 저는 저는 여전히 뭐 윤석열 총장이 진영으로 보면 우리 뭐 보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뚜렷한 대선 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것이 비춰질 뿐이지 윤석열 총장은 그냥 천상 검사다라는 생각, 그 조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때는 물론 진영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할 독립적으로 수사를 총괄해야 되는 그런 검찰총장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한 건데,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저런 모습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뭐 국정원 댓글 사건에도 네. 검사로서 그냥 자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치 권력의 부패 이런 것들을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과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리인 역할을 할까봐 제가 반대를 했던 건데, 뭐 그때 거짓말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그것이 어느 진영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거 어쩌면 국민의 권력인데 그것을 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영 싸움, 진영 논리 말씀을 주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에 네. 아마 그 진영 간의 갈등을 몸으로 가장 뼈저리게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도 어떻게든 양당 간에 좀 조정도 이뤄보려고 하시고요. 어떤 이견을 종합해서 좀 국회를 움직이려는 노력을 무척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힘드셨고 무엇이 문제고, 이러한 양진영 간의 극단적 대결 구도를 좀 완화시키려면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뭐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단어, 쓰는 용어가 협치잖아요. 네. 근데 예. 그 협치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개인과 개인이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해도 서로 의견들이 충돌되는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이익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는 또 가치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게 넌 제로섬 게임으로 자기 진영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이제 3당 교섭단체들과 이제 어떤 합의를 이뤄낼 때 자기의 의견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논리를 자기 진영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좀 설득해주는 역할을 하면 저는 조금 더 합의제 민주주의 취지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주장을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이게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와서 조금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자기가 좀 그것을 완충해내고 그러면서 설득해내면 오히려 같은 편에 있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면서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가서 하나의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는, 그렇게 해야 오히려 국민이 바라보는 좀 상생의 또 생산적인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정치를 내가 정말 잘했다, 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늘 정치가 생물이라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정치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좌우의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때로는 뭐 좌파에서도
나라 전체를 위해서 우파적 정책들을 채택할 수도 있고 또 우파에서도 좀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과감하게 복지 정책을 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것이 양쪽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어떤 그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사회가 통합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든 거는 이게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어떤 진영의 모습이 가장 힘들어요, 정치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되고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통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내고 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낼 때 사실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진영의 그 논리와 진영 싸움은 정말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의와 관련해서도 가장 뼈아픈 게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공정이나 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주장들을 하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걸 문제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 이러한 법 혹은 이러한 방법들이 조금 도입된다면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좀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로와 나싱의 어떤 모든 걸 다 승자독식이 하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꿔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 권한만큼 내가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 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은 서로 도와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관악구에서 이제 정치활동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뭐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관악구 의회에 의원 한 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지지하지 않고 학교의 학부모 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 상대의 라이벌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선거운동했던 걸 아는데 공통된 단톡방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구의회가 응답하지 않냐라고 길게 장문에 글을 써서 올린 걸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고 응원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을 존경한다, 오히려 존중한다 그러면서 제가 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예,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차피 저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랑 진영은 다르지만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표현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라는 것은 보수하고 진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정확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 사회가 그걸 근거해서 더욱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산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밑바닥 풀뿌리 시의원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정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사법개혁의 와중에도 있었고 많은 그 몸소 겪으신 정치의 작고 큰 아주 뿌리부터 맨 위까지 겪어보셨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또는 이런 것들은 조금 요 부분만 고쳐진다면 한국 정치 정말 나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상대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인정. 예. 굉장히 그거 자체가 뭐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그 진영 안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놓는, 통합의 정치가 사실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자기 진영만 바라보고 그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조차도 반으로 갈라놓는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국민 통합이나 어떤 그 화합의 그 필요성들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진영을 뛰어넘어서 정의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 사회가 누구나 공정하게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든 것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채무의식 같은 게 상당히 퍼져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켜드리지 못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진보 진영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인사에게 어떤 의혹이나 문제가 제기가 되면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못했으니까. 네. 반대로 보수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향수가 상당히 강하고 그러면서 이게 다 진보 좌파의 공격 때문에 부당하게 침해당하신 거야 라는 것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서의 문제 혹은 또는 인지상정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강한 호소력 이걸 이겨야만 진영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뛰어넘는 무슨 계기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사회는 어쨌든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 뭐 어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용서하고 그것을 보듬고 안을 때 저는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 되고 또 감정들을 녹아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 이념에 치열하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근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 있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 보면 또 그렇게 뭐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이 정치권만 오면 그렇게 그냥 아동바동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제가 낙선하고 떨어져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만이 아닌 그 외에 정말 일반 대중들 너무 상식에 근거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정치인분들 중에서 이분은 존경스럽다. 네. 혹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멘토 같은 분이 있다. 이런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현존하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보다도 저는 이제 뭐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좌파의 대통령이 됐지만 물론 또 최근에는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뭐 부정과 관련해서 연루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지만 혁신적으로 국민을 통합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파 정책들을 해서 감세 정책도 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국가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돌파해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왜 정치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정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는. 근데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고 뭔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그러면 똑같이 다른 형제들 돌보듯이 돌볼 수는 없잖아요.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시간을 투여하고 병원을 더 데리고 가야 되니까 다른 건강한 자식은 네가 알아서 그냥 옷 입고 학교에 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관심 갖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관심을 가져야만 그래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정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저는 진보나 보수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모든 국회의원들 300명한테 당신 정치를 왜 하냐 그러면 나는 대기업의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예. 정말 나약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맞아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정치인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래에 대한 꿈. 네. 가까운 계획은 제가 듣기로 곧 10월에
카페와 서점을 결합한 형태의 정치 협동조합, 네. 뭐 이걸 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걸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오신환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그런 궁극적인 꿈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자에 말씀 주신 거는 저는 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는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이게 오류에 빠지는 것이 내가 나만이 해야 된다. 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시 기회가 돼서 뭐 소위 말하는 연극판으로 돌아가도 좋고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해도 좋고 그래서 좀 열려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들을 늘 항상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미 창립총회를 거쳐서 제가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고 지금 행정기관에 지금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공간을 통해서 정치인 그리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공간을 소비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속에서 네트워킹이 되고 정치 문화 운동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전현직 국회의원들 합쳐서 한 30명 정도가 주축이 돼 있고 그리고 전체 지금 한 150명 정도 조합원이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이 국회 앞에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정치 인문사회가 서점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전문 서점을 맞아요.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카페가 결합돼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이 한 50명 정도의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한 15명 정도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또 전체를 플로어를 다 쓰는 그런 뭐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카페가 평상시에 운영이 되면서 그 공간들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보통의 모르겠어요. 이제 진보 진영 모르겠는데 보수 진영은 누군가가 하나가 본인이 펀딩하고 뭐 소위 말한 무슨 수요 포럼, 목요 포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열리면서 여의도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한 번 하고 정치인들 보도자료 내고 이러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시적으로 그 사람의 꿈이 접거나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이게 뭐 경제적으로 누가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제가 그만 이사장을 두더라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 공간이 움직이고 거길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좋은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간을 구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주식회사처럼 뭐 이게 돈을 많이 낸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가 1원 1표라면 저희는 1인 1표제거든요. 협동조합이.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구조로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한 20일쯤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창립 특강은 최장집 교수님이 섭외가 돼서 87년 민주주의 그 이후의 변화 과정들에 대해서 특강을 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은 하우스예요. 하우스. 예. 이게 제가 이제 하우스라고 하니까 어떤 예. 사람은 뭐 이렇게 소위 포카치는 하우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블루하우스, 화이트하우스. 사실은 그 단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김수민 전 의원 지금 홍보본부장 맡고 있는 그 친구가 이게 어떻게라고 하는 영어 HOW, how apostrophe S 이렇게 해서 로고가 하우스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문이 모이는 곳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그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들을 찾아 나갈지 토론하고 수기하는 뭐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예. 혹시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제가 뭐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 정치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신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상인데 저는 국회가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다 들어와서 왜 저렇게뿐이 못하나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산적인 국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도도 좀 바꿔나가고 조금은 남을 인정하면서 양보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통합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면서요. 저도 지금은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오신환 전 의원을
아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참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늘 공부하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국민과 또 정의를 위해서 고민하는 정치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의 시간 함께해 주신 오신환 전 의원 감사드립니다. 한 줄의 법이 정의의 뿌리가 되고 그 실천이 정의의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숲이 되고 공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